여러분 교재 348페이지. 자, 이제 이론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부가가치세. 그동안 부가가치세 이론을 다 했고, 이제 정리하는 문제 풀고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이론 1번 문제 보시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으로 옳은 것은, 네, 이렇게 쉬운 문제 한 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4번이죠. 소비형 부가가치세다. 4번이죠. 1, 2, 3번 틀렸죠. 자, 1번은 전 단계 거래액이 아니라 세액 공제법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원산지가 아니라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고요. 3번은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죠. 그래서 간접세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라 하는 거고,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이 직접세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거 어디냐? 3번이네요. 거래액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몇 번이죠? 2번. 예,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2번이 옳지 않죠. 다음에 4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좀 읽어봅시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수출 재화에 대하여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하게 제거한다. 맞았고,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매입할 때 거래징수 당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맞았죠?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이다. 틀렸습니다. 3번 일치하지 않은 간접세다. 다음 문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영리 목적이 없으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가 없다. 틀렸습니다. 이거는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라는 것은 영리 목적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그냥 납세 의무가 되는 거예요. 영리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든. 1번은 틀렸고, 2번은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죠. 예,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죠. 예. 개인이라 하더라도 수입하는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납세 의무자가 돼요. 그 다음에 4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예.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사업자가 자기는 판매했는데 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 안 했다 하고 나는 납부하지 않아도 돼.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 그랬죠. 무조건 과세 재화를 판매했다면 거래징수한 것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세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징수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옳겠다.
네, 그래서 이 사지선다형 문제 중에서도요, 이렇게 그 지문이, 보기 지문이 굉장히 길면은 여러분이 이게 문제 읽다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답 잘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비교적 간단, 보기가 6번처럼 똑똑, 예, 한눈에 들어오는 보기는 되게 아는 거는 정확히 맞추는데, 이렇게 좀 5번과 같이 길면은요, 아는 것도 문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다음 6번. 박세무는 2020년 4월 3일에 사업을 개시했고 박세무의 부가가치세법상 2020년 1기 과세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자, 1기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며칠이죠? 6월 30일이죠. 따라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월 30일까지가 박세무의 과세 기간이 됩니다. 4월 3일부터 6월 30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일반 과세자 김양수는 2020년 2월 10일에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였다. 김양수가 1월 1일부터 2월 10일 폐업할 때까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3월 25일. 자, 여러분 폐업한 자의 과세기가 폐업한 자의 신고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 그러니까 앞에 거 그냥 빼고 무조건 다음 달 25일.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자칫하면은 2월 10일이야? 그러면은 2월 10일이면 1기 예정신고 1, 2, 3거니까 모아서 4월 25일이 아닐까. 3번으로 찍을 수 있는, 예,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폐업한 경우에는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안 기다립니다. 예. 그래서 다음 달 25일 신고해서 세금 납부해야 돼요. 다음에 8번. 다음 중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주사업장에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죠. 예. 원칙은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예. 답은 1번.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 그럼 2, 3, 4번은 맞는 거니까요. 제조업의 경우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납세지. 2번. 무인 자동 판매기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납세지.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납세지. 예. 부동산 임대업은 그렇지만 부동산 매매업은 이 무인 자동 판매기랑 똑같아요. 사업을 총괄하는 사무소예요. 사무소. 부동산 매매업은 그 사무소가 있는 그 소재지, 사무소 있는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고, 임대업의 경우는 등기부상 소재지, 그 해당 물건의 등기부 소재지. 9번. 다음 중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다 그랬죠? 맞습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 시설을 갖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본다 그랬죠? 네. 다음,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 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4번.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지 신고까지 총괄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보기가 됩니다. 자, 이 4번 보기에 여러분 앞으로 주의하세요. 이 보기가 그동안 시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4번 보기. 4번 보기는 아주 말이죠. 이 눈속임을 하기 좋은 보기예요.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잘 나갔죠? 신고 납부할 수 있다. 맞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란 말이에요. 이거 납부제도, 총괄 납부제도. 그래서 총괄 납부만 하는 것이고 신고는 사업장별로 해야 됩니다. 신고는 사업장별로. 4번 보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4번이 된다. 10번은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자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죠. 그런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죠. 3번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된다. 맞죠? 가만히 있어봐. 근데 이게 잠깐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보기는요, 3번 보기는 이게 지난해까지는 이 교재가 이게 맞는 보기였어요. 3일 이내에 발급해야 된다. 그런데 2일 이내로 하루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에서는 3번이 맞는 걸로 가는데 이제 앞으로는 여기가 2일 이내야 맞는다. 그럼 4번을 볼까요?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게 이게 몇 번이죠? 그래서 3번이 되는 건가요? 2번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그랬네요. 그렇죠. 그래서 개시일 전에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2번이 틀린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3번도 보기를 2일 이내로 고쳐야 이게 맞는 보기가 된다. 함께 알아두시기. 그 다음에 11번 사업자 등록을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신청일 당일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어느 경우에 당일에 재발급했었죠? 상호 변경. 이것도 쉬운 문제로 꽤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과세 대상에 대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 토지, 광업권, 주식, 건물. 자, 재화가 아닌 거라고 생각되는 거 어느 뭐 같아요? 주식입니다. 주식.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유가증권은 재화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의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부가가치세가. 그래서 토지는 면세 재화. 광업권은 용역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재화가 될 수도 있어요. 광업권이 무형자산이잖아요. 광업권을 빌려주면 용역의 공급으로 봅니다. 그걸 임대한다고 그러죠. 광업권 임대. 용역의 공급. 그런데 광업권을 매각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던 광업권을 다른 회사에다 팔아버렸습니다. 그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산업재산권이 그래요. 산업재산권도 똑같습니다. 특허권 같은 거 이런 산업재산권도
특허권을 임대해줬다? 그러면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를 하고, 특허권을 양도해버렸어요. 양도, 매각했다는 거죠. 그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호권은 재화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의 경우. 건물, 당연히 재화죠. 건물. 그래서 주식이 아니에요. 보기에 만약에 주식 또는 채권, 이것이 보기에 나오면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그거는 재화가 아니다. 다음에 2번.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상 뭔가요? 1번. 그렇죠. 할부 판매 이거 부가가치세 과세되죠. 예.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과세가 아니에요. 담보 제공도 아니고 근로 제공도 부가가치세 과세가 아닙니다. 다음 3번.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가 아닌 것은 1번이죠. 근로를 제공하는 거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로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부가가치세 과세가 아니죠. 1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볼까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어느 것인가?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여러분,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공매에 있다는 말은요, 제가 국세를 내야 될 것이 있는데 안 내고 뻗었더니 제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공매, 팔아가지고 세금을 걷어갔다는 거예요. 이거 부가가치세 과세 없습니다. 억지 내가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죠. 세금 못 내가지고 내 재화가 내 건물이 팔려 나간 거예요. 과세 대상은 아니고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수용 절차에 따라서 우리 건물이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 이것도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과세가 아닙니다. 3번.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했다. 교환거래라는 건 뭐냐면 내가 건물을 주고 땅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환입니다. 아니면 건물과 건물을 바꾸었다. 건물이 너무 크면 뭐 승용차를 주고 화물차를 받았다. 이런 것이 교환거래예요. 이거 과세 될까요? 안 될까요? 과세됩니다. 교환거래는 일반적 거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과세. 그 다음에 4번에 건설 용역의 무상 공급. 과세 아니라고 그랬죠.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딱 하나만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그 딱 예외적인 한 가지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거 딱 하나입니다. 사업용 부동산.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공급하면 과세한다. 그리고 나머지 무상 공급, 용역의 무상 공급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어요. 다음에 5번. 다음 중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골라봅시다. 과세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스마트폰을 수입했대요. 개인이. 과세 될까요? 예, 이거 과세. 부가가치세 붙어요. 다음에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이건 아니죠. 그 다음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작업복을 무상으로 줬어요. 이거 복리후생적으로 지출로 봐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개인적 공급이나 자가 공급으로 안 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라번.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 그런데 이 재화가 매입세 공제를 받아버린 재화예요. 과세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은행이 건물을 매각했답니다. 과세 안 되죠? 은행이 면세 사업자니까.
그래서 가라가 답이 되니까 1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 6번 볼까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거. 네. 자, 교환거래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고 양도했다. 자, 교환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라 그랬죠? 특허권을 양도했대요. 재화의 공급이라 그랬죠? 특허권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이요. 임대하면 용역의 공급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허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 세 번째, 건물로 현물 출자를 했대요. 건물로 출자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과세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돼야 돼요. 판매한 걸로 봐야 돼요. 시가를 기준으로. 그러면 4번, 건설업자가 건설자재를 전부 부담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용역의 공급이죠. 그래서 이거는 4번이 답입니다. 이 건설업의 경우는 자재를 부담했든 부담하지 않았든 간에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본다고 그랬죠? 다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 2, 3번이 다 과세입니다. 다 과세. 과세는 다 과세인데 1, 2, 3번 재화의 공급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4번은 용역의 공급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다음 7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과세를 안 하는 거죠. 맞습니다. 2번, 조세물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맞고 3번, 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판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매에 따라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봅니다.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매가 모두 재화의 공급이 아닌 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경매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우리 일반적인 경매 방식의 거래도 있죠. 법률에 따라서 경매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처음에 뭐 1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고가를 부른 사람한테 낙찰시켜서 판매하는 그런 거래 방식의 경매는 그거는 과세. 이거는 민법에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진 거니까 과세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8번,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거.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과세 대상. 상가, 임대, 용역의 공급입니다. 과세할까요? 안 할까요? 네, 부가가치세 당연히. 그래서 답이 1번이네.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 상가, 임대. 자, 2번. 건설 용역의 무상공급.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2번이 용역의 공급이긴 하지만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제공은 용역 자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3번 용역의 수입.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용역의 수입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요 보기 8번의 이 보기도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요.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9번 문제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입니다.
1번 맞았어요. 2번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예. 본다는 건 과세이다. 다음 3번 회계법인이 거래처의 세무 자문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안 본다. 틀렸습니다. 자, 용역의 무상 공급 중에서 과세하는 것은 2번밖에 없어요. 2번. 그러니까 회계법인이 거래처의 세무 자문 용역을 그냥 공짜로 봐줬어요. 공짜로 봐줬는데 그게 돈으로 따지면 50만 원짜리 자문이라고 봅시다. 과세. 그러면 공짜로 봐줄 수가 없지. 세금 내가면서. 그래서 용역의 무상 공급은 과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네. 3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4번 사업자가 상표권을 대여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네, 상표권이 뭐예요? 무형자산이죠. 대여,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 상표권을 양도했다. 그러면 재화의 공급. 그리고 10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자,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으로 본다. 네. 2번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틀렸죠? 네, 2번 틀렸고. 3번 사업을 위하여 타인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틀렸죠? 예, 견본품은 원래 무상으로 주는 겁니다. 예, 공급으로 보지 않죠. 4번 과세사업을 위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자동차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번이 맞았죠? 예. 자, 이게 뭐예요? 과세사업을 위해서 생산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업무용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 자동차를. 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면 이거는 우리가 자기 공급에 대해 2번에 나왔었죠? 2번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옳은 건 2번입니다. 자, 1번이 왜 틀렸을까요?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했어요. 근데 왜 수입으로 안 보죠? 보세구역이라는 것은 아직 통관이 안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된 것은 수입이에요. 국내. 보세구역은 국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4번은 맞은 거 이해하시겠죠? 다음에 11번 다음은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공급 시기. 예, 가장 잘못된 것은 1번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 맞아요. 이동이 필요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입니다. 2번 장기 할부 판매. 이게 좀 특이했죠? 장기 할부 판매. 재화가 인도되었을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이거 틀렸네요. 인도되었을 때 공급 시기로 본다면 굉장히 평범한 일반적인 거잖아요. 근데 장기 할부 판매는 특이했다 이거예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예, 그러니까 장기 할부 판매를 만약에 5번으로 나누어서 할부를 받기로 했다면 공급 시기가 5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잘못된 겁니다. 다음에 12번 문제 볼까요? 공급 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이것도 공급 시기 문제예요. 자, 1번 장기 할부 판매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여기선 맞았네요. 2번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 이게 장기 할부 판매하고 여건이 똑같은 거예요.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다는 것이 전기나 도시가스 같은 겁니다. 이것도 장기 할부 판매처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예요.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는 매달 끊어서 지금 대가를 받잖아요. 월별로 검침해가지고. 예, 그래서 매월 공급 시기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3번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 국내 거래입니다. 이거 수출품이지만 국내 거래. 재화를 인도하는 때. 맞아요. 이건 국내 거래니까. 만약에 직접 수출의 공급 시기는 선적일이라고 그랬죠. 선적일. 근데 이거는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이라는 것은 아직 국내에 있는 거예요. 선적하기 전에 국내 거래끼리, 국내 업체끼리 지금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재화를 인도하는 때. 그러면 4번이 틀렸나요? 그렇습니다. 무인 판매기는요. 그렇죠. 현금을 꺼내는 때가 공급 시기로 본다. 그렇죠.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공급 시기 문제예요. 현금이나 외상 판매. 재화 인도하는 때. 맞아요. 장기 할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아요.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용역의 경우. 이것도 장기 할부 판매하고 똑같아요. 예. 완성도 기준 지급이기 때문에 그 완성도에 따라서 대가의 각 부분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내국 물품을 수출한 경우 수출 재화의 선적일이 공급시다. 선적일이 공급시다. 14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세금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죠. 중개무역 방식의 수출에 대한 공급 시기는 수출 재화의 선적일이다. 예.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 시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용역의 경우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외상 판매의 공급 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다. 틀렸네요. 외상인 판매든 할부 판매든 인도하는 때입니다. 인도하는 때.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거예요. 공급 시기의 문제 감을 잡으시겠죠? 또 공급 시기 문제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전세금,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전세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공급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죠? 과세기간의 종료일.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봅니다. 이게 실제로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공급 시기로 보자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1번은 답이 아니고 2번 중간 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은 이거 할부 판매나 똑같은 거예요. 장기 할부. 예, 그냥 할부가 아니라 장기 할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예,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맞았습니다. 3번은 네, 무인 판매기는 돈을 꺼내는 때니까 예, 이거 틀렸고 폐업시 잔존재화는 재화가 사용 소비되는 때가 아니라 공급 시기가 언제죠? 폐업한 때, 예, 폐업한 날이 공급 시기입니다. 폐업한 날을 공급 시기로 본다. 16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장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 공급 장소. 공급 장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국내 거래인지를 판단하고 과세권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네, 맞습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된 장소가 공급 장소다. 맞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가 공급 장소이다. 맞죠? 4번 잘 보세요. 용역의 공급 장소는 용역 제공자의 주소지다.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면 용역의 공급 장소는 뭐예요? 영무가 제공된 곳. 용역의 공급 장소는 그 영무가, 즉 서비스가 제공된 곳이 공급 장소가 되는 거예요. 주소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제공자의 주소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이제 영세율과 면세 문제 풀어볼까요? 네, 최근에 배웠던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괄호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의 용역에 과세하고 세율도 모두 10%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많은 사람보다 소득에 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겠네. 맞습니다. 그것을 역진성이라고 해. 예, 맞습니다. 이 역진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두고 있을까요? 하는 건데 이게 본문에서 안 나왔어요. 네. 자, 소득이 많은 사람과 소득이 적은 사람에 대해서 그럼 부가가치세를 소득이 많은 사람은 한 20%로 때리고 소득이 적은 사람은 10% 하고 그러려면은 소비할 때마다 소득을 증명해야 돼요. 예. 나는 소득이 얼마인 사람이다. 굉장히 그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냥 일괄적으로 10%로 전부 다 부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지적한 대로 우리가 조세제도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세를 걷어서 국가를 경영하는데 그 국가 경영 재원을 확보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소득 재분배의 목적이 있어요. 소득 재분배. 예, 그래서 좀 재주가 없는 사람들도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버는 것을 좀 나눠 써가지고 예,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소득 재분배.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그런 면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걸 좀 해소하는 것이 무슨 제도일 것 같아요? 면세제도. 기초생활 필수품은 아예 그럼 부가가치세를 모두 없애버리자. 예, 면세제도. 기초생활 필수품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해 주는 것이 그런 논리에서 적용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생수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틀렸네요. 예. 여러분 자칫하면 생수가 면세라고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도 흔해가지고 과세입니다. 생수. 수돗물만 면세입니다. 다음 3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1번 영세율 제도는 원칙적으로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맞아요. 2번 면세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방금 1번 문제에서 나왔고. 3번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완전 면세 제도. 맞아요. 3번 면세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제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전혀 수행하지 않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에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다음 4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가번 보세요. 면세는 면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을 일부만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부분 면세라고 한다. 맞았어요? 틀렸죠. 우리 면세사업자는 일부만이 아니라 전혀 환급받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4번 면세 대상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면세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4번 맞는 겁니다. 4번
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 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해 준다. 상호주의라고 그랬죠? 맞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호주의에 의한 영세율 제도 적용이라고 그랬어요. 라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이전 단계까지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해 주나 면세의 경우에는 환급해 주지 않는다. 맞았죠? 영세율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환급해 줍니다. 그러나 면세 사업자에게는 환급해 주지 않는다. 이 세 개가 맞았어요. 나타라. 4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다. 다음 5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 영세율에 해당되는 것 한번 찾아볼까요? 국내 역외군송, 이건 면세죠. 영세율이 아니라 수출하는 재화 영세율이죠. 네. 토지의 공급 면세죠. 영세율이 아니라 이거 면세. 해외 건설 영세율이죠. 해외에서 건설해야 하니까. 그래서 나라 3번이 영세율 적용입니다. 다음 6번이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몇 개냐 이랬습니다. 세 볼까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이라면 영세율이겠고, 수출하는 재화니까 나번도 영세율이겠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도 이것도 수출이나 마찬가지죠. 건설 용역이 여기 바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란 말이에요. 복권과 공정전환은 면세입니다. 그러면 영세율은 3개가 답이 되겠네요. 7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 어떤 걸까요? 4번. 그렇죠.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했다. 이건 과세입니다. 영세율이 아니라. 수출이 아니잖아요. 수입은. 그래서 4번. 그 다음에 8번 볼까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볼 수 없는 것. 수출업자가 대행 위탁 수출을 하고 받는 수출 대행 수수료, 이거 볼 수 없습니다. 수출 대행 수수료까지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게 아니에요. 수출 재화나 수출 재화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것이지, 그 수출 대행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이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1번이 볼 수 없다. 2번 원양안설에서 공급하는 거 수출, 중개무역 방식도 수출. 3번은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것도 영세율을 적용해 주는 국내 거래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수출 대행 수수료. 이건 영세율이 아닙니다. 수출자 들어가는 게 다 영세율이 아니에요. 수출 대행 수수료라는 건 수출 대행 업체가 수출을 해주고 수수료 받는 거. 거기에는 과세. 그다음에 9번 문제 보시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몇 개일까요? 그랬습니다. 1번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이거 영세율 적용됩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도 영세율.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선박이나 항공기, 이것도 영세율에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외국의 거래업체에게 무상으로 반출하는 견본품, 샘플을 보내는 건 이건 수출이 아닙니다. 이건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영세율 적용하고 말 게 없고, 이건 공급 자체가 아니에요. 견본품 주는 거. 그래서 영세율 적용은 가, 나, 다라고 해야 됩니다. 3개. 견본품 주는 거를 여러분 견본품 주는 거 영세율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공급이 아니다. 이건 공급이 아니에요. 거래라고 보지 않아요. 이건.
다음에 10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무엇인가? 예, 면세되는 공급, 생수, 과세, 수의사의 가축진료 면세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광고나 수집용 우표는 과세입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것은 11번 아닌 거, 토지 면세, 수돗물 면세,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면세, 택시 과세. 아닌 거, 면세가 아닌 거 4번 택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거 수집용 우표, 예, 1번이죠. 수집용 우표는 과세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13번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택시는 과세고, 예, 이거 우리 본문에서 안 나왔었는데요. 장의업 있죠? 장의업 면세입니다. 장의업. 무연탄은 면세고 유연탄은 과세입니다. 무연탄 면세. 자, 자동차 운전학원의 교육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교육 용역 중에서 운전교육과 무도학원의 교육은 과세고 나머지 학원은 면세예요. 그래서 나다가 여기서는 면세 대상입니다. 14번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옳은 것은 이랬는데요. 나번하고 다번. 그렇죠? 나번은 과일이고 다번은 책입니다. 나다가 면세입니다. 15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모두 고르면 미가공, 국내산 식료품. 네, 미가공 식료품은 국내산이든 수입산이든 다 면세. 자, 나번 미가공, 비식용 식료품인데 외국산. 비식용이니까 동물 공업용이에요. 과세 이거는. 4번 우등고속 과세. 우등고속 일반 고속이 면세. 우등고속은 과세. 토지 면세. 토지 면세죠. 박물관 입장 면세. 그래서 요 세 개가 되겠습니다. 예,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고르실 수 있죠? 16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 항목은 의료보건 혈액 면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면세, 유연타는 과세. 유연타는 과세. 자, 그런데 지금 과세 표준과 세액 계산인데 문제가 이게 몇 문제인지 한번 뒤를 볼까요? 꽤 되네. 네. 20개 남았죠? 네. 20개는 남겨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여기 357페이지 잘 접어두세요.